대한민국이 외환위기의 상처를 겨우 씻어내고 새로운 천년을 향한 희망으로 들썩이던 2000년대 초반, 서울 성북동의 거대한 저택은 그 희망과는 거리가 먼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해가 잘 들지 않는 북향의 다이닝룸, 육중한 흑단나무 식탁은 마치 작은 재단처럼 위압적이었습니다. 그 상석에 앉은 천명그룹의 안주인 왕미라는 갓 30을 넘긴 며느리 오수연이 올린 미역국을 한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이내 은수저를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왕미라는 국가는 혀가 아닌 마음으로 보는 것이라며 심지어 이 미역은 완도산 최고급이 아닌 기장 것이 아니냐고 덧붙여 며느리의 정성과 출신 모두를 싸잡아 힐난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고왔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박혀 있었죠. 오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10번을 잘해도 한 번의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오수연이 10년 가까이 살아온 시댁이었습니다. 남편 강지우는 그저 값비싼 ROLEX 시계만 만지작거릴 뿐 아내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집안의 투명인간처럼 오수연은 오늘도 그림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88올림픽 기념으로 제작되었다는 값비싼 자개장에 머물렀습니다. 저 안에 갇힌 나전칠기 그림처럼 자신의 인생도 화려하지만 박제된 채 썩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끓여주시던 뚝배기에 담겨 마지막까지 온기를 잃지 않던 투박한 된장찌개가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식탁 한편에서는 휠체어에 앉은 강태환 회장이 허공을 보며 작게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몇 해 전부터 부쩍 심해진 치매 증세로 이제는 제 아들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죠. 저택의 모두가 강태환 회장을 살아있는 가구처럼 여겼지만 오수연만은 달랐습니다. 밤마다 몰래 그의 방을 찾아 젖은 수건으로 손발을 닦아주고 약 냄새밴 침구를 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강태환 회장이 즐겨 들었다던 패티김의 노래를 나직이 불러주곤 했습니다. 그 시간만이 오수연이 이 숨막히는 집에서 유일하게 인간일 수 있는 순간이었고 동시에 복수의 칼날을 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왕미란의 눈에 그런 오수연의 행동은 혹시나 하는 콩고물을 바라는 가증스러운 연기로만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흩어진 뒤 왕미란은 서재로 오수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낮에 있었던 그룹 창립 기념행사 방명록을 그녀의 얼굴 앞에 집어던졌어요. 분수에 맞지 않게 행동하여 집안의 격을 떨어뜨렸다는 꾸짖음이었습니다. 기념행사에서 오수연이 잠시 몸이 불편한 늙은 정원사와 이야기를 나눈 것을 트집 잡는 것이었죠. 오수연의 눈동자가 순간 차갑게 빛났다가 이내 순종적인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모든 굴욕은 훗날 왕미란의 죄를 입증할 데이터로서 차곡차곡 쌓여갈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누구라도 그녀가 이 집안의 철저한 약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죠.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이어질 오수연의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의 전개를 위해 미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날 밤 저택의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환 회장이 잠을 자던 중 조용히 숨을 거둔 것이죠. 왕미라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슬피 우는 신용을 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늙은이를 치우고 천명그룹을 완벽히 손에 쥐게 되었다는 희열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천명그룹의 위세에 걸맞게 정재계 인사들로 인사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국화꽃의 비릿한 향기와 향 냄새가 뒤섞여 거대한 장례식장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긴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왕미라는 검은 상복을 입고 우아하게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지만 그 슬픔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죠. 오수연은 그런 시어머니의 뒤에서 묵묵히 상주로서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어서 사람들은 그저 저 젊은 미망인이 큰 충격에 빠졌으리라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그룹의 향방에 대한 은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마침내 가족들이 강태환 회장의 서재에 모였습니다. 수백 권의 고서들이 뿜어내는 묵직한 종이 냄새와 낡은 가죽 소파 냄새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집안의 고문 변호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유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강 회장과 함께 온 늙은 법률가였고 이 유언장이 불러올 폭풍을 알기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왕미라는 찻잔을 들며 여유롭게 그를 재촉했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은 자신과 아들 강지훈의 것이 될 터, 이 지루한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을 뿐이었어요. 변호사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유언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북동 저택과 제주도 별장은 아내인 왕미란에게, 그룹 계열사 몇 개는 아들 강지훈에게, 예상했던 대로의 내용이었습니다. 왕미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강지훈의 얼굴에도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다음 내용은 서재 안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강태환 회장은 천명그룹의 모든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경영권 일체를 며느리 오수연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했던 것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왕미란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파열음이 마치 서재 안의 평화가 깨지는 소리 같았죠. 강지훈은 제 귀를 의심하며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치 않으셨다고 외쳤고 왕미란은 이성을 잃고 오수연에게 달려들 기세로 무슨 수작을 부렸냐며 악을 썼습니다. 소란 속에서 오수연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떨어진 찻잔 조각을 내려다볼 뿐이었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의 등허리가 꼿꼿이 펴지고 턱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인 양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잘 벼려진 칼날 같은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 앞에서 왕미라는 자신도 모르게 주춤 물러섰습니다. 싫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 집의 주인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서재 안의 모든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왕미라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난 10년간 그림자 취급하며 짓밟아온 저 며느리가 자신이 알던 그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유언장이 공개된 다음 날 천명그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미라는 밤새 변호사들을 동원해 유언장 무효 소송을 준비했지만 강태환 회장이 남긴 공증 서류와 정신감정 소견서는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유언장을 작성하던 날의 모든 과정이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오수연은 곧바로 회장 취임 절차를 밟았습니다. 취임식 날 그녀는 그동안 입었던 무채색의 옷 대신 날카로운 어깨선이 돋보이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오히려 더 단단하고 서늘해 보였습니다. 첫 긴급 이사회 소집일, 회의실의 긴 마호가니 테이블에는 대부분 왕미란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값비싼 향수와 커피 냄새, 그리고 오만한 자신감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풋내기 회장을 무시하며 조롱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왕미란의 최측근인 박 전무가 나서서 경영 능력도 없는 여자가 회사를 망칠 셈이냐며 해임안을 상정하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수연을 꼭두각시로 만들 수 있다는 오만한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오수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박 전무가 지난 5년간 PANAMA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이 날짜별로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수연은 박 전무가 그 돈으로 필리핀에 골프장을 샀다는 사실까지 언급하며 골프장 관리인으로 고용한 여자의 이름까지 정확히 읊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왕미란 여사에게는 비밀로 하셨냐고 나직이 물었죠. 박 전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되었습니다. 이사들은 방금 전까지 오수연을 향했던 조롱의 눈빛을 거두고 이제 경계와 공포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오수연은 그 자리에서 박 전무를 해임하고 그의 비리 내역을 검찰에 넘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감히 누구도 더 이상 그녀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이사회 전체를 장악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오수연은 저택으로 돌아와 왕미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왕미란은 분노에 차소리를 질렀지만 오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의 모든 법인카드와 차량 지원을 중단시켰다고 통보했습니다. 오수연은 왕미란 앞에서 직접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왕 여사 명의의 모든 것을 즉시 정지시키라고 명령하며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왕미란에게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지 않았냐는 싸늘한 한마디를 남긴 채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왕미란은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웅크리고 있던 뱀이 드디어 동리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복도를 울리는 오수연의 발소리는 길고 잔인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았습니다. 오수연이 던진 돌멩이는 거대한 파문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왕미란은 이대로 무너질 위인이 아니었죠. 그녀는 수십 년간 정재계를 주무르며 쌓아 올린 인맥을 총동원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보수 언론과 여성 잡지들은 약속이나 한 듯 치매 노인을 홀려 재산을 가로챈 희대의 악녀라는 제목으로 오수연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TV 아침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평론가들이 나와 그녀의 도덕성을 비난했고 증권가 정보지에는 그녀에 대한 추악한 루머들이 떠돌았습니다. 언론은 그녀에게 성북동의 검은 백합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주며 악녀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1990년대 주말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자극적인 이야기에 대중은 열광했고 여론은 삽시간에 오수연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내부에서는 아들 강지훈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 천명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독일 자동차 회사와의 자율주행 기술 제휴 계약서를 경쟁사에 빼돌렸습니다. 그는 이것이 아내를 끌어내리고 자신의 자리를 되찾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그늘과 아내의 무시 속에서 느껴왔던 무력감을 떨쳐낼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죠. 오수연이 회장이 된 후 처음으로 맞는 가장 큰 위기였어요. 이 계약이 무너지면 그녀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터였습니다. 하지만 왕미란과 강지훈은 오수연이 지난 1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오수연은 이미 남편의 배신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죠.
강지훈이 빼돌린 계약서는 사실 그녀가 일부러 흘린 가짜였습니다. 그 문서는 강태환 회장이 남긴 충직한 기술 고문의 도움을 받아 정교하게 제작되었습니다. 핵심 기술 몇 가지를 교묘하게 바꾸고 법률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독소 조항을 심어놓은 미끼였던 겁니다. 경쟁사가 그 가짜 정보에 속아 섣불리 움직이는 사이 오수연은 물밑에서 독일 본사와 직접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먼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강지훈이 회사 기밀을 유출한 증거를 전부 공개했습니다. 단순히 배신 행위를 꾸짖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난 몇 년간 그가 저질러온 횡령과 배임 행위까지 낱낱이 밝혔습니다. 강지훈은 제 발등을 찍은 대가로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해임당하는 것은 물론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왕미란을 향한 칼날은 더욱 매서웠습니다. 오수연은 왕미란과 연결된 보수 언론이 아닌 젊고 공격적인 성향의 인터넷 언론사에 결정적인 자료 하나를 넘겼습니다. 그것은 왕미란이 과거 천명 미술관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외로 밀반출된 도난 문화재를 사들여왔다는 구체적인 증거였습니다. 여론은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폐륜 며느리는 재벌가의 부패에 맞서는 잔다르크가 되었고 존경받는 여성 경영인 왕미란은 문화재 도둑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왕미란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은 재산과 인맥을 모두 끌어모아 우호 지분을 확보하고 오수연의 회장직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제 싸움은 서류와 돈이 오가는 전쟁터,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주주총회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호텔 대연회장을 빌린 행사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뿜어내는 기대와 의심, 탐욕이 뒤섞인 공기는 무척이나 무거웠습니다. 왕미란은 비장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 회사를 위해 평생을 바친 자신과 달리 오수연은 근본도 없는 여자라며 그녀가 회사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전통과 혈연의 가치를 강조하며 보수적인 주주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왕미란의 카리스마에 익숙했던 주주들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표 대결. 전자 투표 결과가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찬성과 반대, 숫자는 엎치락 뒤치락하며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피 말리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숫자가 변할 때마다 장내에서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왕미란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듯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오수연이 의장의 권한으로 잠시 의사진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왕미란의 감성적인 호소와 달리 오수연은 시종일관 차갑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영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내의 모든 스크린에 갑자기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강태환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의 그는 치매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또렷한 눈빛과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그는 자신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강태환 회장은 왕미란의 사치와 독단적인 경영이 어떻게 회사를 좀먹어 왔는지, 아들 강지훈이 얼마나 무능하고 방탕한지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왕미란이 젊은 시절 자신을 배신했던 일화까지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며느리 오수연만이 자신의 평생이 담긴
천명그룹을 지켜낼 유일한 사람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냉철함과 강인함 뒤에 숨겨진 진심을 보았다고 부디 그녀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는 오수연이 과거 자신을 간호하며 불러주던 낡은 노래를 언급하며 그녀의 진심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왕미라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이어진 최종 투표 결과 오수연의 회장직 해임안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옥자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오수연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완벽한 패배 앞에 왕미라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왜 자신과 아들을 버리고 저토록 며느리를 믿었는지, 그 이유를 파헤치기 위해 왕미라는 사람을 시켜 오수연의 과거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수연의 본명은 오수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15년 전 IMF 외환위기 시절에 천명그룹의 무자비한 기업 사냥에 희생되어 전 재산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소기업 송우실업의 김진명 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송우실업은 획기적인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나 천명그룹은 기술만 빼앗고 회사는 헐값에 넘겨버렸죠. 왕미라는 흥신소에서 보내온 낡은 신문기사 속 앳된 소녀의 사진과 지금의 오수연의 얼굴을 몇 번이고 번갈아 보았습니다. 사진 속 행복하게 웃고 있는 소녀의 눈빛이 칼날이 되어 왕미란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오수연은 바로 그 김진명 사장의 유일한 딸, 김서연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신분까지 바꾸고 의도적으로 아들 강지훈에게 접근해 이 집안에 발을 들여놓았던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왕미라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오수연의 순종적인 태도, 치매 걸린 시아버지를 향한 지극한 정성, 그 모든 것이 복수를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왕미라는 당장 오수연의 회장실로 달려가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이었냐며 악마 같은 것이라고 절규했습니다. 오수연은 그런 왕미란을 싸늘한 눈으로 내려다보며 악마를 만든 것은 바로 어머니 자신이었다고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강태환 회장은 오수연의 정체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오로 한 가정이 파괴되었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고 복수를 위해 나타난 오수연을 보며 운명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는 오수연의 능력과 도끼를 시험했고 결국 피를 나눈 아들보다 자신을 증오하는 원수의 딸이 자신이 세운 왕국을 지킬 유일한 적임자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는 오수연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것으로 자신의 죄를 씻고 동시에 회사의 미래를 지키려 했던 것이죠. 그는 오수연에게 남긴 비밀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복수를 하려거든 회사를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는 것으로 하라.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서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복수다. 왕미라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남편의 옆자리를 지켰지만 단 한순간도 그의 진짜 속을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것을. 결국 이 모든 비극은 자신의 탐욕과 오만이 불러온 결과였음을 말입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왕미라는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남편의 사랑마저도 신기루였다는 사실은 그녀를 완벽한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자신이 만든 괴물과 함께
공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왕미라는 천명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 태성중공업의 오너 일가와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그녀는 천명그룹의 차세대 배터리 핵심 기술 원본 데이터를 넘기는 대가로 오수연을 끌어내린 뒤 자신에게 명예직이라도 보장해 달라는 마지막 도박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친 회사를 제 손으로 팔아넘기는 배신행위였지만 오수연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잿더미로 만드는 쪽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왕미라는 오수연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목숨과도 같은 아들이었죠. 어느 날 오후 오수연의 아들이 하굣길에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오수연은 피가 마르는 듯한 시간을 보내며 미친 듯이 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공포. 그것은 지난 10년간의 어떤 수모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냉철한 회장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녀는 오직 한 아이의 어미가 되어 절규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아이는 저택앞 놀이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하게 웃는 아이의 손에는 값비싼 스위스제 초콜릿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왕미란이 평소 즐겨 먹던 바로 그 브랜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수연에게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아이가 이 과자를 참 좋아하더구나. 다음번엔 다른 걸 사주마. 그 순간 오수연은 이 모든 것이 왕미란의 짓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직접적인 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언제든 아이에게 손을 뻗을 수 있다는 소름 끼치는 경고였죠. 하지만 왕미란이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오수연은 이미 괴물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건드린 것은 뱀의 머리를 밟은 것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오수연의 내면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간성, 김서연이라는 여자의 흔적이 그 순간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오수연은 이미 왕미란의 모든 통화 내역과 자금 흐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태성중공업과 접촉한 사실은 물론 아들에게 접근했다는 증거까지 모두 그녀의 손안에 있었죠. 왕미란이 태성중공업에 넘긴 기술 데이터는 사실 오수연이 일부러 흘린 함정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했지만 생산 라인에 적용하는 순간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오류가 숨겨진 트로이의 목마였던 겁니다. 그 데이터는 100번의 충전 주기 이후 폭발하도록 설계된 결함품의 설계도였습니다. 오수연은 왕미란의 마지막 발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며 그녀가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내버려 둔 것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오수연은 왕미란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닌 마지막 심판을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왕미란의 저택 응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수연은 왕미란의 앞에 그녀가 저지른 모든 죄의 증거들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태성중공업과의 기밀거래 녹취록, 산업 스파이 혐의를 입증하는 계약서 사본,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왕미란의 모습이 찍힌 CCTV 화면까지. 왕미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녀의 눈빛은 이제 길 잃은 짐승처럼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수연은 왕미란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죄를 안고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감옥에서 여생을 마치는 것. 두 번째는 지금 당장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름도 없이 해외로 떠나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죠. 오수연은 왕미란에게 단 하루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왕미란은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여장부였지만 이제는 아무런 힘도 없는 패배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며칠 뒤 왕미라는 초라한 여행 가방 하나만을 든 채 아무도 모르게 대한민국을 떠났습니다. 공항의 수많은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고 왜소했습니다. 남편이었던 강지호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위자료 몇 푼을 받은 채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평생을 의지했던 어머니도 부와 명예도 모두 잃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오수연의 길고 길었던 복수는 그렇게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천명그룹에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천명그룹은 오수연의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 아래 더욱 성장했습니다. 회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익을 기록했지만 사내에는 옹기 대신 냉혹한 실적주의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작은 회사였던 송우실업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만들어 사회에 환원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습니다. 어느 늦은 밤 오수연은 거대한 회장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홀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별처럼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 어떤 빛도 그녀의 마음을 비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어린 아들이 달려와 그녀의 다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오수연은 무릎을 굽혀 아이를 품에 안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공허했습니다. 완벽한 복수를 이루었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으며 거대한 왕국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 그녀 역시 괴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복수의 끝에 남은 것은 화려한 왕관과 잿더미처럼 황량해진 마음뿐. 아버지가 남긴 복수의 길 끝에서 그녀는 결국 또 다른 왕미란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옥좌에 오른 여왕은 지독히도 외로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녀의 복수와 슬픔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의 다음 이야기를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